1월 16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단호히 맞서고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과 신의주를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신안 하이도가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74년이 지나면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단호히 맞서고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3년 만인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놈을 좀 내야지. 그거 아무것도 못 놈이야. 나가 텔레비 나만 보고 싫게 텔레비 꺼버리냐.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흐뭇더니 죽어도 눈을 여한이 없이 갖고 그럼 양심을 쓰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엔 단호하게 맞서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입니다. 피해자들은 광복 74년 동안 되도록 사실 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아베 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회 등 애국지사 가족들과 공공기관 대표들은 어제 오전 상무시민공원 독립운동 기념탑에 참배한 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독립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낮 12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회 종각에서 광복 74주년을 알리는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독립운동가들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강조하며 전남과 신의주를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환황의 경제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 경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신안 하이도는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 목포 유학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이도 후광리 바닷가. 생가는 20여 년 전 복원됐고 그 뒤편 언덕에는 해양 테마공원이 새로 조성돼 있습니다. DJ 서거 10주기를 맞은 올해 생가 일대에서 하이도를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은 한종일 국가별 조건을 갖춘 동북아 화합숲과 무궁화숲, 난대숲, 천연 가로숲 등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300억 원이 투자되는 단일숲 가꾸기로는 대형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신안은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이도. 네. 앞으로 한중일 그 평화의 숲을 하이도에 만들겠다. 네. 하이도를 대통령 고장으로서 더 생가 바로 옆 소금박물관은 정치사진박물관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진 등을 통해 근현대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의식을 박경곤 고취시키고 신안 부군수입니다. 하이도를 세계 평화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정치적 요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울타리와 지붕이 없는 천사상 미술관, 또 평화의 숲과 정치 사진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하이도가 평화의 섬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도 생가 주변에 DJ 사상과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관이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여름의 국제음악축제인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이탈리아 레게 밴드 보엠과 우리나라의 치카티카 브라스 사운드 등이 소울과 펑크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헝가리와 핀란드, 모로코 등 9개 나라에서 14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과 재즈,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립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기장들이 본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조선대 하이다이빙장 철거가 시작된 데 이어 아티스틱 경기가 끝난 염주체육관의 임시 수조와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시설물도 최근 각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부대 주경기장 임시 시설과 축구장에 설치된 수구 경기장은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임시 풀 등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무안공항의 전체 이용객 수가 6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3% 늘었고 지난해 전체 이용객 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 노선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이용객이 늘고 있고 다음 주 중국 옌지와 장가게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며 재학생은 해당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4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 CCTV와 보안 등 가로등 등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확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161억 원을 들여 시 전역에 CCTV 카메라 2,050대와 보안 등과 가로등 2,364대, 비상벨 1,547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 확충될 CCTV 카메라 등을 어디에 설치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민주평화당의 탈당파인 대한정치연대는 연말쯤 중도층을 아우르는 삼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의 또 행보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탈당 사태, 또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탈당 사태가 정계 개편의 신호탄, 또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시민언론연합의 설정원 이사와 함께 앞으로 정치 지형 어떻게 요동칠지 미리 짚어봅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또 평사리 일대를 매립해서 개발한 상포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1994년 조건부 준공 승인 이후에 20년 넘게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데요. 택지 개발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업체의 대표는 전 여수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런 의혹이 더욱더 확대되고 짙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포지구 일반 투자자들은 철저한 재조사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고 하는데요.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석 이사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7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삶을 바쳤다면 그런 분들의 그리고 투쟁 결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은 국가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가치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에 척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김갑재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장으로부터 관련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현재 전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32도, 전남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북문대로 우남 사거리에서 동운 고가도로 아래 방향으로 도로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현재 백운교차로에 교통량 많습니다. 봉선로 주월중학교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고울대로 독립나들목에서 개수사거리 방향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행암교차로 방향, 행암교차로 앞두고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1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의 의원 11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을 떠난 건데요. 그 탈당파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또 탈당을 했지만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김경진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의 입장들을 저희가 3일 동안 계속 들었는데요. 오늘은 민주평화당의 이런 탈당 사태가 과연 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시민언론연합 설정원 이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탈당 사태 며칠이 흘렀는데요. 일단 대한정치연대에서는 10명이 모여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당도 만들겠다고 나갔고요. 또 김경진 의원은 독자 행보를 걷겠다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민주평화당 완전히 지금 와이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민주평화당의 그 탈당 사태, 분당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일단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정치에 관계되거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평화당이 창당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걸었다 그러면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기대와 희망들이 충족되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고 낮은 지지율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각자 도생, 살기 위한 방편으로 탈당을 선택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보기에 이 맛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분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호남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시절에 네. 이 광주 시도민들께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몰아줬던 기대감들이 상당했었고 네. 또 전국의 그 국민들께서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기대감들이 다 물거품이 되면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 새롭게 민주평화당이라는 창당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고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감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이번 같은 사태로 귀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정치연대 10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 다시 한번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정당의 시스템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중도적 성격의, 그리고 개혁적 성격의 정당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당성의 문제보다요, 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을 총선을 앞두고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 실리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치 정당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이 제1
여당과 제1야당 이 네.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3세력, 제3지대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이 2016년도에 총선 국면에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외쳤던 제3지대, 제3정당에 대한 목소리와 지금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답을 그분들은 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4년의 시간을 줬는데 성과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시 4년 전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경제에 대한 위기감들을 그 호소하시는 그 기업가분들이나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하고 개혁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지 못한다 그러면 창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지세가 모여질까, 조직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신인들이 가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정치연대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이 다른 세력들 그리고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 국민의당으로 만들어졌고 지지를 통해서 3정당이 세 번째 그 세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책임 부분 왜 못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먼저 국민들에게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제돼야 될 것은 그동안에 국민의당 창당으로부터 지금까지 호남 정치 세력들의 대변인격으로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이 정치를 쭉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그 책임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거나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매우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이 여론 지표상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죄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 지역 여론이 낮은 상태여서 시민들은 진짜 밑바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이렇게 새로 창당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체를 원하시는 여론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이 젊은 세력 영입해가지고 그 뒤에서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개혁이니 진보니 아니면 제3세력이니 이런 정당이 또 가치니 책임이니 이런 말들을 운운할 자격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신당, 대한세력을 만들겠다는 대한정치연대가 먼저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 대안까지도 던져줘야지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의 또 이 복귀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이 정계 복귀 과연 이 정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또 이 대권 후보가 필요한 정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정도의 그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평화당을 뛰쳐나오신 이번에 그 11분 그 의원들의 세력들도 안철수가 가세한다 그러면 막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정치의 미래나 국민들의 삶의 보편적 가치나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를 끌고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안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안철수를 도구한다는 측면이 뭐 지역민들이 됐든 국민들이 봤었을 때 또다시 안철수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에게는 전혀 이로운 상황은 아니다. 뭐 머리만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도 굉장히 머리가 또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민평당에서는 치고 나왔는데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또 호남계 의원들 바른미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들이 과연 삼지대에서의 민주평화당의 탈당 의원들과 힘을 합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다음 총선은 그 현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경우라고 보여지겠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심판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세력이 분산돼 있는 경우라 하면 현 집권 여당의 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길 수 있는 공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연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어떤 개념으로든지 단일 구도를 형성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승산은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그 당시 2016년 당시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고 또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때처럼 굉장히 호남에 대한 홀대 이런 정서들이 나오게 되면 선거판이 어떻게 요동칠지도 모르겠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어떤 선거 전략이랄지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봤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 호남 지역에서 압승이야 맞고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아주 비등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새로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경선을 통과해서 출마하실 분들은 예전에 그 민주당의 모습처럼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 행위다. 배지를 탄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이번에 탈당하신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의 인물과 지금 현재 소선 이제 이번에 되신다 그러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인물론에서 본다 그러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눈높이로 그냥 딱 보면 두 군데 1대1로 썼을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민주당 후보군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인물 대 인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천이 되면 그 인물이 과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주시민언론연합의 설정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스키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여수 상포지구 이번에는 또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의 택지 개발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석 이사에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석 이사입니다. 지금 이 여수 상포지구 굉장히 말이 많은 곳인데요. 그 이유부터 들려주십시오. 어떤 부지, 어떤 땅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전체 부지가 약 6만여 평 정도 저희들이 부동산 회사들을 구입한 땅이 그 중에 약 3만 8천여 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에서 1993년 해수면 매립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후에 22년간 버려져 있던 땅이죠. 네. 그 땅이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여수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민간 개발 택지 개발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원래는 그 회사에서 Y개발사가 이제 저쪽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다른 기획부동산에 분양을 하면서 이제 준공인가하고 조건부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좀 복잡한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 관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인가 승인이 내려졌는데 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어떤 그 관계들,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까지 이른 겁니까? 1994년에 그 삼부토군이 전남 도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전체 조건으로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도로 계획 시설이 설치 없이
토지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었는데 네. 최소 100억 이상의 막대한 공사 때문에 삼부토건도 20년 넘도록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등 구조 복잡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이 택지 개발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기하신 특혜 의혹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2015년도에 7월 20일 두전시장의 조카 사이 K씨가 네. 자본금 1억으로 Y개발을 설립했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기반 시설을 전담 조건으로 총 100억의 상포지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기된 특혜 의혹들이 몇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전남도가 정한 준공인가 조건 6개항 여수시가 대폭 축소를 해줬고요. 네. 최소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를 Y개발은 3억 4천에 공사를 끝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이제 K 대표가 교도소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도로가 침수되는 그 부실 공사임에도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도 없이 그 준공 검사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실시 설계 변경 신청과 공사 완료 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됐다는 결과를 있는데도 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째 담당 공무원들은 사무토건과 전화나 접촉도 없이 Y개발 광모이사 사무토건의 도장만 받아서 시청을 전략거렸었고요. 네. 네, 다섯 번째로 미설치된 도로가 준공조서에 설치된 그 설치로 기록돼 있는데 준공인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로 이제 이 일로 인해 갖고 Y개발은 1년도 채 안 돼 갖고 토지 등록부터 분할까지 네. 일사천리로 진행을 됐었고요. 네. 그 평당 20만 원 싸게 매수해서 부동산 회사들에게 80에서 100만 원 가량으로 판매를 하고요. 네. 이렇게가 18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던 배경에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협조가 없었다면은 네. 불가능했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지정한 시점입니다. 네.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5년간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목적은 이제 무분별한 거래를 못하도록 해서 난개발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거래를 막겠다는 건데, 근데 시장 쪽과 사이가 부동산 회사에서 땅 하나도 없이 네. 전부 판 다음에 그게 바로 지정됐다는 시점이죠. 들어보니까 이 전 시장의 친척이 개입해서 시세 차익을 5배 정도 튀겨서 그 뭐 특별히 거기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익을 취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그 조직적인 개입, 그다음 조직적인 어떤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의혹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시민단체 또 피해자분들께서 여러 차례 또 고발도 했고 또 검찰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많은 부분이 또 무혐의 처리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님? 예, 안 그래도 이제 특히 의혹이 이제 알려진 계기가 그 2017년 3월에 신문 기사로 대두를 됐었어요, 처음에. 네. 예, 주시장 그 조카 사이인 K 씨와 그리고 또 다른 조카 사이인 강모 씨가 Y개발에서 28억 원의 상포지구 매매 대금을 합해서 총 96억 원 가량 횡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횡령한 사실이 Y개발사 감사 K 씨가 고소를 했었고요. 그 사안이 심각한 데다 K 대표가 이제 전과가 있다 보니까 네.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제 그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두 사람은 이제 기각이 되면서 바로 도주를 했었고요. 네. 당시 그 부동산 회사의 직원들이 그 2개월간 잠복하면서 그때 일산에 있는 세차장에서 잡아서 수사기관에 인계했다고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이후에 다시 논란이 됐던 게 네. 공소장 1번주의라는 공소기각이 됐다는 점이 있거든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데 네. 당시 피고가 횡령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함에 불구하고 기각됐다는 점이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네.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검찰의 과정에 문제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각시켜버렸네요. 그렇죠. 재판부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소문으로 기자들 소문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는 판결 특히 의혹이
한층 더 뜨거워졌죠. 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셨는데 이 비상대책까지 꾸려서 대응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경매 문제인데요. 네. Y개발 감사가 K 대표를 상대로 그 용역비 청구 소송을 승소해갖고 경매 결정을 받은 건데요. 자신들이 판 땅에 이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이런 짓들이 계획적으로 된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심정이죠. 네. 그리고 경매가 낙찰되면은 이제 피해 추상금이 총 약 280억 정도에 이르고요. 네. 등기를 못 받은 분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받은 회원들까지 지금 이제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관리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 경매까지 낙찰이 된다면 전체 부지의 이제 기반공사를 포함해 지구단의 계획 수립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또다시 무산되고 또 상보주의가 벌어지게 될까봐 저희는 너무 답답하고 이제 현재 고통을 말할 수가 없죠. 네. 시는 지금 이 여러 본인들의 재산들을 털어서 이주에 투자한 그 소액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그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이 비상대책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런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비상대책위원회 몇 천여 명 정도가 지금 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몇 건에 달려 있는 요것만 봐도 이제 약 200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수백억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 지금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 바람도 좀 들려주세요, 비대위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바람은 이제 기본 저희 땅에 대한 그 권리, 네. 권리를 이제 찾기를 원하는 거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이제 뭐 여수시든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여수시에 또 이제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거로 여수시의 경제도 발전되고 그래 빨리 모든 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여수 상포지구입니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의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활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 맞서서 독립을 쟁취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하지만 광복 74주년이 된 지금도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갑재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부장님,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이 생존하고 또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애국지사 본인은 4분이 생존해 계시고요. 네. 유족들로는 광주에 180명, 전남에 180명 정도 돼서 약 한 360명 내지 70명이 살고 계시는데 네. 좀 상당히 그 변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또 본인들도 생존해 계신 분이 일부 계시고 하지만 좀 고령이실 것이고 또 후손들도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유족들이 지금도 가난이 세습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여기 뭐 조금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분도 고령에다가 방 하나 뭐 부엌 하나 있는 영세 아파트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운동가 분의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난이 세습된 이유는 첫 번째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이지요. 네.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호적을 갖기가 매우 처음부터 힘들었고요. 네. 또 일제 탄압 속에서 그다음에 해방된 조국에서도 친일파들이 재등장하면서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독립유공자들을 아주 터부시했죠. 네. 자기들이 정치가 이제 탄로나니까 그들을 이제 빨갱이로 몰고 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무튼 역사적인 거의 희생물이 74년 동안 희생물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제에 쫓기면서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자식들,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반대로 친일파들은 이 한정된 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일제의 보호를 받고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갭들, 상황들이 더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지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은행이라 할 수 있는 은행도 네네. 대표 은행도 은행장은 유명한 친일파의 후손이고 네. 그 밑에 그 날마다 경례를 붙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수인은 독립유공자 후손인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결국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더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의 아픔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가 돼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이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더라도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내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훈처라는 명칭 자체가 군사 원호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 또 그 상위 군인 전몰 군경을 중심으로 한 보훈 행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의 신이 시작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애우가 많이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네. 광주도요. 지금 이용섭 시장이 정의로운 광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18의 정신과. 그렇다면 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광주시 차원에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좀 엿보이고 보이는 정책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우선 광주시는 광주 시내 곳곳에 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을 세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취지겠죠. 그다음에 친일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공원에 선정비에 단죄비를 세운달지 또 곳곳에 정치 경제적으로 수탈한 흔적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준달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선 고무적이고요. 광주시 교육청도 각 학교에 있는 친일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하면은 또 광주시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약 3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짓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민족정기 선양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외적으로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알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어렵게 사는 이 후손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궁핍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도 좀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제 전에는 그 수권자 한 명만 그 혜택을 주었거든요. 네네. 연금을 준다든지 교육 보호를 한다든지 뭐 했는데 지금은 그 형제들도 가난이 세습된 형제들에게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이상씩을 네. 지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요. 네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정말 이 친일을 청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 분들이 정말 제대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들 스스로가 좀 더 노력하고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지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갑재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 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광복절에 이은 또 내일과 모레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연휴인데요. 예. 여름 휴가도 이젠 또 절정을 좀 맞고 있고 또 한풀 꺾이는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어디를 안내해 주십니까? 입추와 말복 지나죠. 처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덥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 산하를 진분홍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 꽃이 있죠. 배롱나무 꽃입니다. 네. 여름 내내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제 백일홍 나무 또 벼가 익어갈 무렵부터 붉은 빛이 바래면서 쌀밥을 먹을 때가 된다 해서 이제 쌀밥 나무 이렇게도 불립니다만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가고 또 열흘 붉은 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 화무 11을 홍이 아닌 화무 백일홍으로 유혹하는 그런 배롱나무 꽃 이야기 한번 해보렵니다. 배롱나무 꽃. 이 여름에 피어서 또 정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꽃의 색깔이 참 예뻐요. 예, 그렇죠. 붉은 진분홍색이죠. 네. 피어서 열흘을 아름다운 꽃이 없고 살면서 끝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도종환의 시도 있습니다. 목백일홍. 네. 이 시의 앞부분인데 이 배롱나무 꽃을 생각을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른가요? 저는 거기 소세원 근처에 거기도 백일홍 나무가 이렇게 탄이라고 그러죠. 거기 자미탄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백일홍 나무 그러면 나주 담양할 것 없이 광주 인근에 많이 네네. 있는 것 같고요. 소세원의 백일홍도 정말 예쁘고 뭐 명옥헌 원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명옥헌 원림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명옥헌 원림하면 또 정말 배롱나무 꽃이 또 이 정원인가요? 그 물과 어우러져서 그냥 아름다운 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연못하고 어우러진 누정이죠. 이 배롱나무 꽃의 진분홍색으로 말 그대로 꽃 너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연못에 비쳐서 반영되는 이 모습 또 꽃잎이 떨어져서 연못에 가득 떠 있는 풍경까지도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곳이 이제 명옥헌 원림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동백꽃은 두 번 봐야 된다, 세 번 봐야 된다. 네. 뭐 피었을 때 봐야 된다, 떨어졌을 때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세 번 핀다, 내 가슴에도 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이 배롱나무 꽃도 꽃이 활짝 피어서 꽃너울을 이룰 때 한 번, 그리고 꽃잎이 떨어져서 연못에 가득할 때 이렇게 최소한 2번은 봐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 동백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가슴에 피는 꽃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주 합니다. 네, 이 꽃이 핀 풍경 정말 특히 백일홍 꽃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어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이 떨어진 진분홍색의 꽃망울이 연못에 가득 말 그대로 레드 카페처럼 이제 쫙 깔려 있는 그런 풍경.
풍경이 정말 멋지고 심지어 뭐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또 누정 옆으로 흐르는 이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그 물결에 이 계곡물에 살랑거리는 이 꽃잎도 정말로 시적인 그런 풍경이 되고요. 떨어진 꽃, 그러니까 낙화로도 여행객과 사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곳이 명옥헌 원림인데요. 맑은 날도 좋지만 지금처럼 흐린 날 또 뭐 비가 내려도 더더욱 운치가 있는 또 그런 곳이 명옥헌 원림 같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설레지는데요. 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풍경을 지닌 명옥헌 원림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소세원하고 일단은 뭐 조선을 대표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민간 정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에 오이정이라는 사람이 맑은 계곡 명곡입니다. 밝을 명자에다 이제 골곡자를 써서 네. 이 맑은 계곡이라는 호를 가진 부친 오희도. 오희도란 분은 이 폐륜 정치로 알려진 폭군 광해군을 이제 폐위시키고요.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인조 반정의 이제 주역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인데 이 아들 오이정이 아버지 오희도가 살고 있는 곳에 조성한 그런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서 연못을 팠고요. 또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었고 이 연못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누정을 지었습니다. 뭐 소나무나 배롱나무는 이제 나중에 심어진 것입니다. 네, 원형 그대로의 또 숲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그대로 빌려왔다 해서 이제 차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히 배치한, 그러니까 자연 경관을 그대로 빌려온 자연에 순응하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터에 딸린 숲이다 해서 원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물소리가 구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아름답다. 구슬이 우는 정자다 해서 한자로 울 명자에다 구슬 옥자 집 헌자 이렇게 써서 이제 명옥헌 원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벼룩나무꽃으로 진부는 꽃너울을 이뤄서 넘실대는 그 풍광 정말 멋스럽고요. 또 파란 하늘, 또 뭉게구름, 그 풍경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까지도 또 꽃비가 된 이 꽃잎이 떨어져서 연못을 가득 메운 풍경까지도 모두 한 폭의 수채화인데 최대한 여유를 갖고 차분히 감상하면 더더욱 좋은 곳이 또 명옥헌 원림입니다. 네, 누정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풍광을 보아라라는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루에 올라앉아서 보면은 벼룩나무 꽃너울이 말 그대로 이제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연못도 노송도 이제 발 아래로 펼쳐지는데 특히 여기 누정에 들어가면은 이 방 안에서 보는 풍경, 이 방 안에서 보면은 네모난 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진 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한 장의 이제 작품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되고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그 연못가를 오가는 사람들은 또 이 작품 속의 모델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뭐 또 풀벌레 소리, 감 익어가는 소리까지도 다 들려오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명옥헌 원림 한창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게 이제 흠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번잡한 분위기보다는 좀 호젓한 분위기에서 벼룩나무꽃을 더 차분하게 감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명옥헌 원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뭐 성륜사 이쪽으로 가셔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륜사라는 절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곡성 옥과에 있죠. 네. 그러니까 옥과면 소재지에서 이제 가까운 데인데 이 성륜사 같은 경우는 자연과 종교와 예술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절집입니다. 그러니까 벼룩나무꽃이 옛집과 어우러져서 피어서 이제 멋들어지고요. 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호젓한 그런 절집. 그러니까 성륜사도 마찬가지 1년 중 가장 아름다울 때가 지금입니다. 성륜사도 어떤 절집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래된 절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중창불사를 시작한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공양을 하면서 40년간 눕지 않고 좌선을 실천했던 이 청화 큰 스님하고요. 또 남종화의 거목 이 남농허건의 제자입니다마는 아산 조방원의 인연으로 불사를 한 그런 절집이 또 성륜사입니다. 네. 청화 스님과 아산 조방원이 무슨 또 인연으로 중창불사를 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산 조방원이 절터 10만 평을 청화 스님한테 이제 기부를 했고요. 또 여기 이제 대상그룹의 명예회장이 시주를 하면서 당우를 하나씩 짓기 시작을 했는데 경내에 가면은 이 청화 스님이 주석했던 조선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선당 있고 대웅전, 뭐 지장전, 정멸보궁도 있는데 여기 성륜사는 당우도 당우지만은 이 눈길을 끄는 건축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화당, 뭐 안심당, 병련당 이런 게 있는데 1920년대에 구례에서 지어졌던 집인데 이제 이곳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은 이제 절집으로 변한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20년대에 지었던 집을 그대로 옮겨와서 절집으로 다시 지금 세팅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에 87년도에 이제 그대로 옮겨와서 다시 지었는데 옛집의 사랑채였던 육화당 그리고 또 안채였던 안심당. 그러니까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던 국포 김택균이란 분이 이제 집이었습니다. 이걸 아산 조방훈이 구입을 해서 여기로 옮겨와서 한때 이제 예술 공간으로 쓰다가 성륜사의 시주를 해서 지금은 종교 공간으로 탈바꿈한 또 이런 이력을 지닌 집들입니다. 네, 오늘 이 배롱나무 이 백유롱이 아름다운 곳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여기 가면 이 여름의 정취를 이 꽃과 함께 가득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이번 주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분홍색의 이 배롱나무 꽃이 활짝 핀 담양 명호콘 원림과 곡성 성륜사로 가봤습니다. 현재 전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32도, 전남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영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영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광주 MBC 장각의 문화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각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른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